안녕하세요. 회생변호사 박시영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요건과 절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강의하듯이 한번 설명해 드리는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영상을 준비한 계기는 제가 외부에서 개인회생 강의를 의뢰받아서 강의안을 준비하다가 꼭 그 강의에서만 쓸 것이 아니라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께도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강의 제목은 현대인이 꼭 알아야 할 개인회생입니다. 이제 목차는 회생제도, 그리고 개인회생의 조건, 절차, 그리고 개인회생 효과와 많이 하시는 질문 이렇게 구비를 해봤는데 일단은 개인회생 조건을 설명을 전반적으로 해드리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해보겠습니다. 이 강의 안에서 제가 첫 번째 준비했던 목차는 회생제도란입니다. 이제 개인회생 제도, 개인회생 파산 제도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 제도가 정확히 뭐고 왜 이런 게 필요한지 간단히라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서두에 넣어봤습니다. 이제 도산이라고 합니다. 도산. 일본에서 넘어온 법률 용어인데 쉽게 말하면 회생하고 파산 이제 둘 다 통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통합도산법이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채무자 회생법으로 이제 법이 바뀌었죠. 재산을 못 잃고 망했다는 게 이제 산전적 의미인데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동원해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파산 상태가 되고 이 파산이 기본에서 벌어서 갚을 수 있으면 회생, 근데 그렇지 못하면 파산을 통해서 면책을 받는 절차가 개인회생, 개인파산입니다. 그러면 이런 개인회생 파산 제도가 왜 태어나느냐? 제 다른 영상 나라에서 왜 빚을 탕감해 주느냐 거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만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채무 초과인 상태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더 이상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빚을 계속 어떻게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 채무자들은 범죄에 노출되고 삶을 포기하고 가정이 망가지고 결국은 그가 속한 공동체, 사회, 국가가 다 전반적으로 병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분들에 대한 수혜적인 절차가 아니라 이분들을 다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시킴으로써 사회와 국가가 보다 건전해지고 건강해지도록 하는 게 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개인 채무자를 어떤 절차와 요건을 통해 면책시켜주는 게 오히려 낫다는 지극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도입된 겁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것은 그래서 채무자 개개인이 너무 죄의식을 갖거나 너무 부끄러워 하실 필요가 없다. 이게 사회적으로 필요해서 도입된 제도니까 잘 알아보시고 선택하시고 그 효과를 누리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개인에 대한 도산제도는 크게 세 가지, 개인회생, 개인파산이 있고 마지막으로 일반회생이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에서는 개인회생을 중점적으로 다룰 거고 개인파산과 일반회생은 제 다른 영상을 참고해 주셔도 좋겠고 제가 기회 되면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강의의 목표인 개인회생 조건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회생 조건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는데요. 맨 처음이 재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채무, 그리고 세 번째가 소득,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저 생계비가 있습니다. 제가 재산을 맨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보통은 채무를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채무가 더 많아야 채무 초과 상태여야 이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채무를 먼저 앞에 놓는데 저는 어디 가서 말씀드릴 때 재산을 맨 앞에 둡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보통 망각하고 특히 이런 집 같은 경우에는 그게 특별히 재산적 가치가 있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시고 나 지금 빚이 너무 많고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가서 괴롭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고 싶다만 집중해서 상담을 한참 하고 혹은 공부를 한참 하시고 나서 나중에 이 재산 때문에 개인회생이 안 되더라 이런 상황이 많이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먼저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고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많이 나온 게 말씀드리면 당연히 이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회생 또는 파산의 조건이 성립합니다. 재산에는 어떤 것이 있겠느냐? 대표적으로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땅, 집 이런 것들입니다. 회생 파산을 하시는 분들도 토지나 집 같은 것들이 이제 자산으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부동산의 정확한 가치를 산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산정하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공시지가가 있죠. 가가 있고 두 번째로 시세가 있습니다. 실거래가. 회생에서의 재산은
다 실거래가, 실제 가치로 따집니다. 이것은 이제 소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법은 실질이기 때문에 실제로 통용되는 가치를 가지고 따집니다. 부동산의 시세는 그럼 어떻게 이제 파악을 하느냐? 집 같은 경우는 계속 시세가 등락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먼저 KB 시세, KB에서 부동산 시세를 조회할 수 있는 어플 혹은 그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KB 시세가 이제 이게 실거래가 기준이고, 여기서 나오는 가격을 가지고 먼저 이제 집 혹은 땅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KB 시세는 아파트나 이런 거 위주고, 이제 그래서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다른 방법을 동원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전통적으로는 시가 확인서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부동산에서 발행하는 시가 확인서 혹은 시세 확인서인데, 이게 이제 FM대로라면 위법이고, 그래서 요즘은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하우스머치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시세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이제 실거래가를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고, 여기서 뺍니다. 뭘 빼느냐? 담보가 있으면 그 담보금만큼을 뺍니다. 그래서 가령 집이 시세가 5천인데 담보가 3천 잡혀 있으면 이 집의 시세는 2천이 됩니다. 그런데 담보는 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담보는 보통은 저당권을 얘기하니까 채권 최고액이 있고, 그 다음에 실채무가 있습니다. 채권 최고액은 은행에서 설정한 혹은 채권자, 금융기관이 설정한 그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 말 그대로 거기까지 담보가 효력이 미친다는 뜻이고, 실채무는 실제로 발생해 있는 채무인데 부동산 가치를 따질 때 담보금, 피담보 채무는 이 실채무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이랑 상관없이 실제로 발생해 있는 채무만큼을 빼고 나머지를 그 부동산 가치로 산정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 이제 차죠. 차는 이 경우를 나눠봐야 됩니다. 요새는 리스나 렌트로 이제 많이들 쓰시죠. 특히 이제 업자의 경우는 이제 이게 더 많은데 오히려 소유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보유하고 있는 이제 자차. 리스 렌트는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빌린 거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 가치에 포함하지 않고요. 이제 오로지 자차, 개인 소유일 때만 이제 재산 가치에 포함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캐피탈 같은 담보금은 빼고 그 나머지를 재산 가치로 산정합니다. 또 많이 쓰이는 게 이제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은 이제 주택, 임차, 보증금. 보증금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보증금을 자기가 반환받을 수 있는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재산 가치에 포함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빠지는 부분이 최우선 변제금이 있습니다. 이 최우선 변제금은 주임법상 그리고 그 시행령상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5,500,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서울은 5,500이고 그 이하로는 뭐 4,000 이렇게 쭉쭉쭉 내려갑니다. 이 금액은 좀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보증금에서 이 최우선 변제금만큼은 이게 면제재산이라서 이만큼을 빼고 또 재산가치로 산정을 합니다. 또 다음으로 또 이만큼 중요한 게 있는데, 배우자 재산이 있습니다. 본인 명의는 아니지만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있을 때 이 재산도 그 청산가치 재산에 포함하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제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게 특히나 서울, 부산, 수원 이 세 곳은 공통적으로 이제 회생법원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회생법원이 종래에는 서울만 있다가 이제 부산과 수원에 2023년 3월부터 도입이 됐는데, 부산, 수원 회생법원은 약간 이제 경우마다 다르지만 서울 회생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배우자 재산을 그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 다만 예외적으로는 이제 신탁이거나 회생 직전에 명의를 이전한 경우, 혹은 회생하기 뭐 한 1, 2년 전에 명의 이전했을 때도 이 경우에 따라서는 자금 출처 등을 소명해가지고 형식은 배우자 재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자기 재산에 이제 편입해서 산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산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재산에서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빠지는 부분. 먼저 예금입니다. 예금. 이제 우리 보통 예금, 정기예금, 뭐 정기적금에 들어가 있는 그런 통칭할 수 있는 돈이죠. 돈. 그 통장에 들어가 있는 돈은 다 당연히 재산 내에 포함되겠죠. 그런데 이 재산에서 얼마가 빠지느냐? 185만 원이 압류 금지 채권이라서 185만 원만큼을 뺍니다. 빼고 계산합니다. 그리고 보험은 보험 자체가 뭐 가치가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익이지만, 그런데 재산을 산정할 때는 이 보험을 해약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 해약 환급금, 그게 재산 가치가 되고, 그 해약 환급금을 다 확인해서 청산 가치 산정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빠지는 것은 또 압류 금지 채권이 있습니다. 150만 원만큼은 일반 강제집행에서도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예금에서는 185만 원, 보험에서는 150만 원만큼이 청산가치를 산정하는 재산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외에는 퇴직금 있습니다. 퇴직금. 이것도 이제 중요한데,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직원이 절반, 회사가 절반, 관념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투입을 해서 형성되는 채권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근로자 부담 부분만큼은 재산이 됩니다. 나머지는 재산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이때 퇴직금도 결국은 이제 실제로 받는 거 말고 예상 퇴직금이죠. 예상 퇴직금의 절반은 재산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금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재산으로 편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나 이제 군인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의 이제 액수가 굉장히 높아서 여기서 이제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더 있는데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개인연금은 전부 재산에 포함됩니다. 퇴직연금하고 퇴직금하고 다 다르죠.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재산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채무로 넘어가겠습니다.